5가지 사랑의 언어. 게리 체프먼 지음, 장동숙 황으로 옮김. 생명의 말씀사. 파트 2. 5가지 사랑의 언어. 챕터 6. 선물. 나는 시카고에서 인류학을 연구했다. 민속을 연구하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하기도 했다. 중앙 아메리카에 가서 마야 문명과 아즈텍 문명을 연구했으며 태평양 군도에 가서 멜라네시아와 폴리네시아의 여러 종족도 연구했다. 북극 툰드라 지역의 에스키모와 일본의 원주민인 아이누인도 연구했다. 여러 문화의 사랑이나 결혼 관습을 연구한 후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사랑과 결혼의 중요한 부분임을 발견했다. 인류학자들은 문화 양식에 매료되곤 하는데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선물이라는 것이 문화적 장벽을 초월해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가? 사랑이란 반드시 주는 것을 수반하는 것인가? 이러한 말들이 다소 학문적이거나 철학적 질문 같지만 북아메리카에 사는 부부들은 상당히 실제적 의미를 지닌다. 사랑의 증표. 나는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인류학 현장 실습을 갔었다. 우리는 카리브 해안에 사는 인디언을 연구하기 위해 갔는데 여행 도중 나는 프레드라는 남자를 만났다. 그는 카리브인은 아니고 28살의 젊은 흑인이었다. 프레드는 다이너마이트로 고기를 잡다가 한 손을 잃었다. 그 사고 이후 그는 어업을 계속할 수 없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그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프레드의 집에 처음 방문했을 때 그가 내게 게리 씨 주스 좀 드시겠어요? 라고 묻기에 좋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동생에게 게리 씨에게 주스 좀 갖다 드려 라고 말했다. 그의 동생이 밖으로 나가 더러운 진흙길을 걸어 나무 위로 올라가더니 초록색 코코넛 열매를 따가지고 내려왔다. 열어봐 라고 프레드는 명령했다. 벌채용 칼로 3번 정도 손을 빠르게 움직이더니 코코넛 위에 삼각형의 구멍을 냈다. 프레드는 코코넛을 그대로 내게 건네주면서 마시지요 하고 권했다. 아직 초록색이긴 하나 그것이 사랑의 증표라는 사실을 알고 훌쩍 다 마셔버렸다. 나는 그의 친구였으며 그는 친구에게 주스를 대접한 것이었다. 그 자그마한 섬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프레드는 또 하나의 마지막 사랑의 증표를 내게 주었다. 그것은 그가 바다에서 가져왔다는 14인치가량의 구부러진 나뭇가지였다. 나뭇가지는 오랫동안 바위 위에서 부대끼다 보니 겉이 보들보들했다. 프레드는 이 나뭇가지가 도미니카 해안에 오랜 세월 있었던 것이기에 아름다운 섬을 기억하게 하는 정표로 주고 싶다고 했다. 지금도 나는 그 나뭇가지를 집어들 때마다 카리브해의 아름다운 파도 소리를 듣는 듯하다. 그렇지만 그것이 도미니카 공화국을 생각나게 한다기보다 사랑의 기억을 불러일으키곤 한다. 선물이란 그것을 손에 쥐고 자 이것 좀 봐. 그가 나를 생각하고 있어. 아니면 그녀가 나를 기억하고 있거든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선물을 줄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을 생각한다. 선물 자체는 그 생각을 상징하는 것이다. 값이 얼마나 되느냐는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으로 선물을 준비하고 주는 과정으로 드러난 생각인 것이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뜰학에서 선물로 따온 꽃을 기억한다. 어머니 자신이 꺾고 싶지 않은 꽃이지만 그 꽃을 통해 사랑을 느낀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한다. 이것은 선물을 주는 것이 사랑의 본질적 부분임을 잘 나타내준다. 선물은 사랑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주례자들은 결혼식에서 이 반지는 두 사람을 영원한 사랑으로 묶어주는 내적이고 영적 결합을 나타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징표입니다. 라고 말한다. 그것은 의미 없이 그저 하는 말이 아니다. 그 징표는 감정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중요한 진리를 말로 설명해 주는 것이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 반지를 끼지 않을 때부터 우리는 그 결혼 생활이 무너져 가고 있음을 보는 듯하다. 그 결혼 생활에 심각한 위기를 맞았음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어떤 남편은 그녀가 결혼 반지를 내게 던지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을 때
나는 우리 결혼이 위기에 처했음을 알았지요. 나는 이틀간이나 반지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어요. 마침내 그것을 집어들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라고 말했다. 그녀의 손가락에 있어야 할 반지가 그의 손바닥에 있다는 것은 그 결혼 생활이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주인 잃은 반지는 그 남편의 감정을 더욱 자극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랑의 상징이 어떤 사람에게는 더 중요하다. 사람들이 결혼 반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결혼한 후에 결혼 반지를 절대로 빼지 않는다. 반면에 전혀 끼지 않는 사람도 있다. 사람들이 다양한 사랑의 언어를 갖고 있다는 또 다른 징표이기도 하다. 선물을 받는 것이 나의 제1의 사랑의 언어라면 배우자가 준 반지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자랑하면서 끼고 다닐 것이다. 또한 배우자가 준비한 선물을 받고 매우 기뻐할 것이다. 그것을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선물을 주지 않으면 배우자의 사랑을 의심하기까지 한다. 선물은 크기나 색깔이나 형태가 다양하다. 어떤 것은 비싸지만 어떤 것은 값없이 거저 얻은 것일 수도 있다. 선물을 받는 것이 제1의 사랑의 언어인 사람에게는 당신이 지불할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가격은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 백만장자가 매일 1달러짜리 선물을 준다면 그것이 사랑의 표현인지 의심하겠지만 가난한 사람이 주는 1달러짜리 선물은 100만 달러의 값어치를 지닐 것이다. 선물은 사거나 찾거나 만들 수 있다. 남편이 조깅하다가 길에서 예쁜 깃털을 주워 아내에게 가져다 준다면 아내는 깃털에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 한 그것을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5달러 이하의 카드를 살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도 힘들다면 하나 만들면 된다. 안 쓰는 종이를 찾아 반으로 접은 다음 가위로 잘라 하트 모양을 만들고 여보 사랑해 라고 쓰고 사인을 하면 된다. 선물이 꼭 비쌀 필요는 없다. 그러나 나는 선물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야. 잘하면서 선물을 많이 받지 못했거든. 선물 고르는 법도 잘 모르고 선물 주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축하할 일이다. 당신은 이제 훌륭한 배우자가 되는 길을 처음 발견한 것이다. 당신과 배우자는 서로 다른 사랑의 언어를 구사한다. 이제 그것을 발견했으니 제2의 사랑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라. 배우자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을 받는 것이라면 당신은 선물을 능숙하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실 이것은 가장 배우기 쉬운 사랑의 언어 중 하나이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당신의 배우자가 그동안 선물을 받으면서 몹시 기뻐했던 품목들을 기록하도록 하라. 당신이 준 것이거나 아니면 다른 가족이나 친구들이 준 것도 무방하다. 당신이 선물을 고르는데 자신이 없으면 배우자의 취향을 잘 아는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제 당신이 구입했거나 혹은 만들거나 찾아낸 선물을 배우자에게 주라. 특별한 날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배우자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을 받는 것이라면 어떤 것을 주든 그것이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녀가 이전에 당신이 준 선물에 대해 비판적이었거나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다면 선물 받는 것이 그녀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최고의 투자. 선물을 잘 주는 사람이 되려면 돈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한다. 돈의 목적에 대해 각기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에 돈을 쓰는데도 다양한 감정을 가질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쓰는 것에 익숙하다. 돈을 쓰면서 마음이 편하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돈을 절약해 저축하는 데 주력한다. 돈을 절약해 현명하게 투자할 때 기뻐한다. 돈을 쓰는데 익숙한 사람이라면 배우자에게 선물을 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당신이 절약형이라면 돈을 써서 사랑을 표현한다는 사실에 감정적으로 큰 저항을 느낄 것이다. 당신은 자신을 위해 물건을 구입하지 않는다. 왜 배우자를 위해 무엇을 사야만 하는가? 하지만 당신도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구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아차리지 못한다. 돈을 절약하고 저축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자아의 가치와 감정의 안정감을 사는 것과 같다. 돈을 다루는 방법으로 당신은 당신의 감정적 욕구를 다스리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 취하는 행동은 배우자의 감정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배우자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 받는 것임을 알았다면 당신은 배우자를 위해 선물을 구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당신이 배우자에게 투자해 배우자의 사랑 탱크를 채우고 있다. 그 탱크가 꽉 차면 배우자는 당신이 이해하는 사랑의 언어로 보답할 것이다. 부부의 감정적 요구가 충족될 때 그 결혼 생활은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배우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꺼리지 말기 바란다. 당신은 진정한 의미로 투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투자하는 것은 바로 우량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자신이 선물이 됨. 손에 쥘 수 있는 선물보다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물이 있다. 나는 그것을 자아의 선물 혹은 존재의 선물이라 부른다. 배우자가 당신을 필요로 할 때 함께 있는 것이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인 사람에게는 큰 소리로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일 수 있다. 언젠가 제니 내게 남편 더는 나보다 야구를 더 사랑해요 라고 했다. 왜 그런 식으로 말하지요? 라고 나는 물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난 날 그는 야구 경기를 했어요. 그가 야구 경기를 하고 있는 오후 내내 나는 병원 침대에 혼자 누워 있었지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남편이 함께 있었어요? 예. 그는 단지 아기가 태어날 때만 있었고 10분 후 야구 경기를 하러 다시 갔어요. 나는 몹시 지쳐 있었어요.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기에 내내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더는 야구 경기를 위해 나를 버렸어요. 그 남편은 장미꽃다발을 보내기도 했었지만 병원에 있는 아내 옆에서 같이 있는 것과는 비길 수 없었다. 쟤는 그러한 일로 몹시 상심했다. 그 아이는 이제 15살이 되었지만 그때 일을 그녀는 마치 어제 일처럼 감정을 섞어 이야기한다. 나는 덧붙여 단 한 번의 경험으로 그가 당신보다 야구 경기를 더 사랑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아니지요. 그는 내 어머니 장례식 때도 야구 경기를 했거든요. 그가 장례식에는 갔었나요? 예, 가긴 했지만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곧 야구 경기 하러 갔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내 형제들은 나와 함께 우리 집에 왔는데 그는 야구 경기를 하러 갔어요. 나중에 나는 던에게 이 두 사건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그런 식으로 말할 줄 알았어요. 진통이 있을 때와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에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진도 찍었고 너무 기뻐 우리 야구팀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에 기다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사건은 터지고 말았지요. 그녀는 굉장히 화를 냈어요. 그녀가 말하는 것을 나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녀도 팀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을 좋아하리라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요. 그녀가 박사님에게 말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일주일간 직장에서 휴가를 얻어 병원에 함께 있었고 또한 장모님 댁에서 도와드렸어요.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장례식이 끝난 후 내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좀 쉴 필요가 있었지요. 야구 경기를 하는 것이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녀도 내가 좀 쉬기를 원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중요한 것을 다 했다고 생각했으나 그녀에게는 충분하지 못했나 봐요. 그녀는 그 이틀간의 일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나를 상기시키긴 해요. 내가 그녀보다 야구 경기를 더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우스운 말입니까? 그는 신실한 남편이기는 하나 함께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지 못했다. 그가 함께 해주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그녀에게는 중요했다. 배우자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을 받는 것이라면 위기의 순간에 그와 함께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이 된다. 당신의 몸이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상징이 된다. 그 상징을 제거해버리면 사랑의 감정은 사라져버린다. 상담을 하는 동안 던과 젠은 과거의 상처와 오해를 해결했다. 젠은 점차 그를 용서하게 되었고 던은 자신의 존재가 왜 그녀에게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배우자가 함께 있는 것이 당신에게 중요하다면 그것을 배우자에게 말로 표현하라. 마음을 읽고 알아서 해주리라 기대하지 말라. 배우자가 오늘 밤, 내일 혹은 오늘 오후에
당신이 나와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 때 그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라. 당신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별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요구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국 당신의 의도와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어떤 남편이 내게 와서 말했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내의 직장 상사는 그녀에게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단지 2시간만 내주고 오후에 다시 일터로 돌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직장 상사에게 남편이 자신을 필요로 하기에 하루 종일 남편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상사는 당신이 하루 종일 자리를 비우면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내게는 직장보다 남편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하루 종일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날 나는 아내가 이전에 어느 때보다도 나를 사랑한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그때 아내가 한 일을 결코 잊을 수 없어요. 그녀는 직장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상사는 곧 직장을 떠나게 되었고 아내가 대신 그 자리로 옮기게 되었어요. 이 아내는 자기 남편의 사랑의 언어를 구사했으며 이 남편은 결코 그것을 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시카고에서 일어난 기적.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은 사랑의 중심에는 주는 정신이 있다고 한다. 5가지 사랑의 언어는 모두 배우자에게 주라고.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눈에 보이는 사랑인 선물을 받는 것이 가장 크게 들릴 수도 있다. 시카고에 사는 더그와 케이트에게서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그들은 결혼생활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토요일 오후 세미나가 끝나자 오헤어 공항으로 나를 데려다 주었다. 비행기에 탑승하기까지 2-3시간의 여유가 있음을 알고 그들은 내게 식당으로 가지 않겠냐고 물었다. 배가 몹시 고프기도 하기에 제의를 받아들였다.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케이트는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체프먼 박사님, 하나님이 우리 결혼 생활에 기적을 베푸시려고 당신을 보내셨어요. 3년 전에 우리 부부는 처음으로 박사님이 하는 결혼 생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나는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나는 더그의 곁을 떠날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었으며 사실 남편에게도 그렇게 말했지요. 우리의 결혼 생활은 오랫동안 공허했어요. 나는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어요. 여러 해 동안 진정한 사랑이 필요하다고 토로해왔지만 그는 아무런 대꾸도 없었지요.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며 아이들도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남편에게서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어요. 사실 그때 나는 그를 미워했어요. 그는 아주 빈틈없는 사람이었지요. 모든 일을 판에 박힌 듯이 처리했어요. 그는 시계처럼 정확했으며 어느 누구도 그의 일에 끼어들 수가 없었어요. 몇 년 동안은 나도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좋은 아내가 해야 하는 일들이라 생각되는 것은 모두 했어요. 그가 중요시하기에 성생활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랑받는 느낌은 없었어요. 결혼 후부터는 그가 데이트하는 것을 멈추고 나를 당연하게 여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용당하고 무시당하는 느낌이었어요. 내 감정 상태를 더그에게 이야기하면 그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면서 자기는 우리 동네의 어느 누구보다도 훌륭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내가 왜 그토록 불행한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는 내게 생활비를 꼬박꼬박 벌어주고 좋은 집과 자동차가 있고 집 밖에서 일할 필요도 없으니 불평불만만 하지 말고 행복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는 내 기분을 이해하려고조차 하지 않았어요. 나는 완전히 거부된 기분에 사로잡혔어요. 그녀는 찻잔을 앞으로 밀어놓고 몸을 앞으로 굽히며 계속 이야기를 했다. 3년 전에 박사님의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나는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조차 몰랐으며 솔직히 별로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그 어느 누구도 더그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지요. 세미나가 계속되는 동안 더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는 박사님이 재미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는 세미나에서 들은 것에 대해 나와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나도 기대하지 않았기에 묻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월요일 오후에 그가 직장에서 돌아오더니 내게 장미 한 송이를 내미는 것이었어요. 당신 이거 어디서 났어요? 라고 내가 물었지요. 집에 오다가 꽃집에서 하나 샀소. 당신을 생각하고 산 것이요.
라고 했어요. 나는 울먹이면서 여보, 당신 참 자상하군요. 라고 말했어요. 화요일 오후 1시 30분쯤에 나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 식사로 피자를 사가면 어떻겠냐는 것이었어요. 저녁 식사 준비하는 나의 수고를 좀 덜어주고 싶다고 했어요. 당신 생각이 참 멋지다고 했더니 그는 정말 피자를 사가지고 왔고 우리는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지요. 아이들도 피자를 좋아하면서 아빠한테 고맙다고 하더군요. 나는 그를 껴안으면서 너무너무 기쁘다고 했지요. 수요일에 퇴근할 때 그는 아이들에게 크래커 한 봉지씩 사다 주고 내게는 아주 예쁜 화분 하나를 사다 주었어요. 장미꽃은 금방 시들지만 식물은 오랫동안 살 수 있기에 내가 더 좋아할 것 같아 사왔다는 거예요. 나는 꿈속을 헤매고 있는 듯했어요. 남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왜 그러는지 믿을 수 없었어요. 목요일에는 저녁 식사를 다 끝낸 후 그가 내게 카드를 하나 내밀기에 읽어보니 항상 말로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기에 카드에 자기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적었다는 거예요. 토요일에는 아이들을 맡기고 우리 둘이 외식하러 가면 어떨까? 라고 그가 제안하기에 나는 즉각적으로 그것 참 좋은 생각이에요 라고 대답했지요. 금요일 오후에 그는 쿠키 가게에 들러 우리 식구 모두가 좋아하는 쿠키를 사왔어요. 그는 후식으로 먹기 위해 사왔고 더욱이 모두를 놀래켜주려고 나중에 꺼내는 것이었어요. 토요일 밤까지 그러한 일이 계속 생겼어요. 나는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통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 즐겼지요. 식당에서 저녁 식사가 끝난 후 나는 물었어요. 당신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말해줘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녀는 내 쪽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했다. 체프먼 박사님, 밝혀두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이 사람은 결혼 이후로 단 한 번도 꽃을 사오지 않았거든요. 단 한 번도 카드를 주지 않았고요. 그는 항상 이건 돈만 낭비하는 거야. 카드는 단 한 번 보고 쓰레기통에 버리잖아. 라고 했어요. 지난 5년간 딱 한 번 외식을 했어요. 그는 아이들에게도 아무것도 사주지 않을 뿐더러 나에게도 꼭 필요한 건 외에는 못 사게 했거든요. 그는 한 번도 피자를 사오지 않았어요. 언제나 저녁은 집에서 먹어야 했어요. 내 말은 그의 행동에 갑작스런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나는 더그를 향해 그녀가 식당에서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을 때 무엇이라 대답했습니까? 라고 물었다. 세미나에서 사랑에 대한 강의를 들었을 때 당신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또한 몇 년 동안, 아니 결혼 후에 한 번도 선물을 주지 않았음을 깨달았지요. 데이트할 때는 종종 꽃도 사주고 조그마한 선물도 주곤 했는데 결혼 이후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일단 일주일 동안 매일 선물을 주어 그녀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보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 주간에 나는 그녀의 태도에서 많은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박사님이 말한 것이 정말 사실이고 배우자에게 맞는 사랑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상대방이 사랑을 느끼게 하는 지름길임을 깨달았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좀 둔해 지난 수년간 당신의 사랑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했으며 나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수고해 준 것이 고맙다고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 자신이 이제부터 선물을 주는 자의 삶을 살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녀가 하지만 더그 매일매일 나에게 선물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순 없어요. 라고 말하기에 나는 아마 매일은 아닐 거야. 그렇지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줄 거요. 지난 5년간 당신이 받았던 것보다 많이 1년에 52번 이상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거요. 그 많은 것을 어떻게 매번 사냐고? 때때로 사기도 하겠지만 더러는 체프먼 박사님의 아이디어대로 봄철에 앞들하게 피는 꽃을 꺾어다 줄 수도 있지 라고 했습니다. 그때 케이트가 끼어들었다. 체프먼 박사님, 그는 지난 3년간 한 주도 거르지 않았어요.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박사님은 상상할 수도 없을 거예요. 애들은 우리를 인꼬세라 부릅니다. 내 사랑 탱크는 사랑으로 꽉 차서 흘러넘치고 있다고요. 나는 더그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어떤가요? 케이트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느끼나요? 라고 물었다. 물론입니다. 그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지요.
그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가정주부입니다. 훌륭한 요리사이기도 하고요. 아이들에게도 최상의 엄마랍니다.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다. 이제 내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그녀가 왜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도 안다. 선물은 반드시 비싸야 되는 것도 아니며 매주 한 번씩 줘야 되는 것도 아니다. 그 가치가 금전적 값어치를 수반해야 되는 것도 아니며 사랑이 깃든 것이면 무엇이든 된다. 팁.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일 경우 1. 선물 퍼레이드를 한다. 아침에 배우자를 위해 사탕 박스를 남겨주고 오후에는 꽃배달을 시키고 저녁에도 한 가지 선물을 한다. 웬일이냐고 물으면 그냥 당신의 사랑 탱크를 채워주려는 것이에요 라고 대답한다. 2. 자연이 이끄는 대로 따라간다. 다음에 집 주위를 산책할 때는 눈을 잘 뜨고 배우자에게 줄 선물을 찾도록 한다. 조약돌이나 막대기, 깃털일 수도 있다. 이 자연의 선물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쁜 조약돌은 수많은 역경을 통해 연단된 결혼 생활을 의미할 수 있다. 3. 직접 내 손으로 만든 오리지널의 소중함을 발견한다. 직접 선물을 만든다. 이를 위해서는 도자기 만들기, 회화, 목각 등의 강좌에 등록해야 할 수도 있다. 강좌에 등록하는 목적은 선물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손으로 만든 선물을 주다 보면 가보가 될 수도 있다. 4. 한 주 동안 매일 선물을 준다. 특별한 주간이 아니어도 된다. 단언하건대 그 주가 특별한 주가 될 것이다. 여력이 있다면 특별한 달로 만들어도 좋다. 걱정하지 말라. 배우자는 이런 일을 일생 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5. 선물 아이디어 노트를 만들라. 배우자가 이 선물 마음에 들어 라고 말할 때마다 반드시 기록해둔다. 잘 들으면 선물로 줄 것들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선물을 고를 때 도움이 된다.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함께 좋아하는 쇼핑 사이트를 서핑하는 것도 좋다. 6. 도움을 줄 사람을 찾는다. 배우자를 위한 선물을 어떻게 고를지 막막하다면 배우자를 잘 아는 친구나 가족에게 도움을 청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물 고르는 것을 도와주는 일을 즐겨한다. 특히 돈으로 사는 것을 더 좋아한다. 7. 함께 있어주는 선물을 준다. 배우자에게 이번 달에 당신이 원하는 때에 당신과 함께 있어주는 선물을 주겠어요. 언제가 좋은지 말하면 최선을 다할 거예요 라고 말한다. 적극적으로 준비하라. 음악회나 야구 관람을 좋아하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8. 배우자에게 책을 주면서 당신도 읽겠다고 동의한다. 그리고 매주 한 장씩 토의하자고 제안한다. 내가 읽기 원하는 책을 고르지 말고 상대방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 예를 들어 섹스, 축구, 자수, 돈 관리, 자녀 양육, 종교 등의 주제에 대한 책을 선택한다. 9. 배우자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등에 그가 다니는 교회나 자선단체에 기부를 한다. 자선단체에서 그 기부 내역을 배우자에게 알리는 카드를 보내도록 한다. 그 단체도 배우자도 좋아할 것이다. 10. 살아있는 것을 선물한다. 배우자를 위해 나무를 심거나 화분을 구입한다. 정원에 나무를 심고 정성스럽게 가꾸거나 허락된다면 공원에 나무를 심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한다. 이런 선물은 두고두고 기억될 것이다.